그러면은 이 민성이라는 것이 그 예술 작품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냐 했을 때 저는 그것을 이 전지적 시점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전지적 시점. 민화의 시점이라는 것은 대상을 시각이나 알매 의존해서 묘사하는 이거는 인간적 시점이거든요. 인간적 시각과는 달리 작가가 전지적으로 대상과 교류하고 놀이하면서 생긴 심리적인 감흥을 가지고 대상을 자유롭게 변형해서 주제를 표현한 방법이다 라고 제가 정의를 했어요. 서양은 주로 인간적 시점에 의존을 했거든요. 인간이 바라보는 세계였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전지적이라는 거는요, 전지전능한 그 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 신명이라는 책을 쓸 때 거기서는 제가 신시점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신시점을 전지적 시점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건데, 이거는 주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객체가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놀이하듯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건데, 저는 이 놀이라는 개념이 미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 자주 이 놀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우리가 민성이 살아있을 때예요.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물들기 이전의 상태거든요. 그때는 놀이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놀이라는 것은 남과 어우러지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친구가 되는 것이고 파트너가 되는 거거든요. 상대를 통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 싸움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자와의 관계에서 이상적인 관계를 생각할 때 뭐 싸우지 않으면은 그저 그런 관계가 있을 것이고, 이상적인 관계는 놀이 관계가 되겠죠. 그죠? 상대를 통해서만 우리는 즐거움을 누리는 관계거든요. 놀이적 관계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서로 다른 존재들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짜여지는 세계가 바로 이 놀이적 세계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렇게 놀이를 중시했고, 무슨 일을 할 때나 행사를 할 때 반드시 노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노는 것부터. 이 놀이에 대한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잘 노는 거고, 케이팝도 뭐 보면은 공연하면서 노는 거잖아요. 그런 걸 잘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놀이의 철학이 민성이라는 거죠. 민성. 그러면은 내가 대상을 지배하거나 관찰하거나 포착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 어우러지면서 어떤 흥이 일어나거든요. 놀 때 신나잖아요. 그때 그 시점, 이 신시점이라는 거예요. 신시점. 그때는 자유로운 변형이 가능해. 자유로운 변형.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 빛깔이 나오는 거라고요. 이거를 저는 민화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민화라는 것이 조선 말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대부터 이 민화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저는 이런 그림들 다 민화라고 봐요. 산에서 사냥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려는 이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즉흥적인 유의를 통해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변형이 가능하거든요. 이 지금 사냥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산을 크게 그리면은 그 동물이나 사람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시각적으로 보면 안 보여야 된다고요. 근데 필요한 거를 크게 그리는 거죠. 동물이나 인간을 크게 그리고 산은 압축해가지고 저렇게 물결 문양으로 등고선처럼 압축해서 딱 포착해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자유로운 변형은 눈을 통해서 그리면은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서양의 일시점으로 이거 어떻게 그려요? 이런 거를. 자, 이 전지적 시점을 비교하기 위해서 서양의 인간적 시점을 좀 설명해 보면은요. 이 그림은 고대 로마 시대의 벽화입니다. 리비아의 별장인데, 리비아는 그 로마의 초대 황제죠. 아우구스투스의 비인데, 기원전 1세기, 기원 후 1세기 그 무렵에
산 사람이에요. 이제 그때 그린 그림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서양은 이때부터 이 원근법을 사용해가지고 사실적으로 대상을 포착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림을 그릴 때. 이게 그 왕비의 별장에 그 새들이 노는 그 정원수를 그려놨는데, 멀리 있는 거는 좀 흐리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거는 선명하게 그리잖아요. 이런 게 이제 공기원근법이죠. 이때부터 이미 공기원근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인간적 시점이고, 특히 인간의 시각, 감성적인 차원에서 대상을 포착하는 거예요. 이 인간 중심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 세계가 일시점이 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일시점이거든요. 이런 방법이 르네상스 이후에 체계화가 돼가지고 19세기까지 서양 미술의 하나의 고전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그죠? 어떤 대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면은 민화의 시점이라는 것은 3인칭 전지적 시점이에요. 관찰도 하지만 내가 그 대상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대상의 내적인 속성까지를 읽어내 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시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대상을 포착하는 거라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인간적 감성 시점이 로마 시대부터 19세기까지가 이어지고, 그 이전에 이집트 시대죠. 이 이집트 시대에는 왼쪽 그림과 같이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거는 이제 정면성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어떤 내세를 중시하다 보니까 그 인간을 살아있게 해야 그 영혼이 나중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조각도 경직된 그런 자세를 취해가지고 나중에 영혼이 돌아오면은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육체를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라도 만들고. 그래서 회화에서도 인간의 가장 확실한 형태를 잡아야 됐기 때문에 그래야 영원성이 보존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려니까 일시적인 우연성이라든지 불완전성을 배제해야 됐던 거죠. 이제 가장 확실한 형태를 추구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얼굴은 측면, 눈은 정면, 다시 몸이 다시 이제 정면이 되고 다리가 다시 측면이 되는 여러 가지 각도를 가장 확실하고 안정된 각도에서 그거를 융합하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되는 거라고요. 누가 그려도 이집트 그림들은 다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똑같이 하나의 공식이 된 거죠. 이거는 자유로운 어떤 변형이 아니라 패턴화된 공식에 따른 그림이에요. 작가가 누구냐 별 상관없이 이 공식을 다 배워서 그리는 거라고요. 이건 또 다른 테크닉이고, 이것도 역시 인간 중심적인 거예요. 인간의 인지적 관심에서 내가 확실하게 아는 형태를 그린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어떤 그 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세계예요. 이거는 유희가 아니라고요. 그러다가 로마 시대에 와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좀 더 현실적인 관심이 오면서 내세 중심에서 현세 중심으로 오면서 그리스 로마 시기에 뭐 이런 식의 그림이, 사실적인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눈에 의존한. 현실은 눈을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그림이 나온 것이고, 이것이 19세기까지 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이후에 20세기 와가지고 현대 미술이 나오면서 이 공식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됐기 때문에 뭐 세자인이나 피카소 같은 작가들이 다시 이집트의 모델로 가는 거죠. 그죠? 다시 다시점으로 가는 거라고요. 피카소의 이런 작품들은 뭐 정면, 측면, 뒷면 다 같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그죠? 이거는 일시점 원근법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식이고, 이건 다시 대상을 지적인 인지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거라고요. 정면, 측면, 뒷면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인간 중심적이에요. 인간의 지성 중심적이죠. 감성 중심에서 지성 중심으로 바뀐 거지, 인간 중심인 거는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서양 미술은.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미술은 전지적 시점이 들어오고 있다.
고구려 벽화도 저는 미나라고 봐요. 이게 지금 고구려 벽화 진팔의 1호분에 있는 현무도거든요. 현무도. 여기 보면은 이제 밑에 산이 있어요. 이제 많이 지워져서 잘 안 보이는데, 산이 있고 소나무 두 그루가 양쪽에 있잖아요. 이 산보다 소나무가 더 커요. 이건 완전히 자유로운 변형이거든요. 실제 눈으로 보면은 소나무 크기가 이러면 안 되죠. 조그맣게 여기 어디 그려져야 되는데, 그걸 그리려는 게 아니고 여기 가운데 지금 현무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현무도와 이 바람을 그리면서 요게 이제 바람이 불면서 이게 구름이 나오기도 하고 꽃이 나오기도 하고 새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해가는 이런 잠재태의 형태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어떤 상상의 세계가 섞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지적 시점에서는요, 눈으로 본 것과 기억과 상상이 막 뒤섞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역동적인 그런 흥겨움이 그림에 들어가는 거죠. 신명이 그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대미술의 고흐의 작품과 비슷해졌잖아요. 그죠? 어떤 시각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고흐는 어떤 그 움직임을 그리고자 했거든요. 자연의 율동감, 기운의 어떤 역동적인 율동감. 보이는 것 이면의 세계죠. 그래서 제가 한국의 고대가 서양의 현대와 닮아 있다는 거예요. 자, 고구려 벽화에서 강서 대미호에 있는 산악 표현을 보시면은 7세기에 그려진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산수화를 어떤 식으로 그렸나를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보면은 산의 크기보다 이 나무가 더 커요. 신선들이 이 산을 날아다니고, 이거는 상상이거든요. 실제 이 산의 형태를 압축해서 간략하게 묘사하고 또 주제에 필요한 것들은 크게 그려지면서 이렇게 하늘을 나는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 샤갈의 이런 그림과 이 조형 어법이 같아졌잖아요. 그죠? 샤갈도 뭐 밑에 뭐 산도 그리고 마을도 그리고 크기를 자유롭게 변형시켜 버리잖아요. 산보다 사람이 더 크고 뭐 하늘을 또 이렇게 날기도 하고. 자, 이 조형 어법이 고구려 벽화의 조형 어법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샤갈의 이런 표현을 민화스러운 걸로 보는 거예요. 민화스럽다, 이거는. 그 당시에 어떤 그 서양의 그런 공식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자기가 본 거, 이거 다 자기 본 것들입니다. 자기 고향에 있는 마을, 풍경들, 자기 부인이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자기의 상상, 이게 막 결합돼 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크기나 구도나 형태가 자유롭게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한국 미술이 우리의 전통을 토대로 현대로 나아가려면은 이 민화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전통과 현대 그 사이에 있는 거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 아니에요, 이게. 자, 금강산을 그린 민화인데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전지적 시점입니다. 제가 말하는 전지적 시점이라는 것은 인간 중심의 시점이 아니라 자연과 놀이하듯이 유의를 즐기면서 자유분방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자연을 무시하지도 않고 정복하지도 않아요. 자연과 노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이 너무 자유롭잖아요. 그죠? 뭐 시점도 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시점이라는 거는 뭐 삼원법이니 뭐 일시점이니 다시점 가지고도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신시점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신시점. 전지적 시점. 전지적 관찰자 시점이 아니라 이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관찰을 하다가 또 대상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면서 자유롭게 대상과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유의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유로운 그림이 나오는 거죠. 이 표현 보세요.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유희가 느껴지잖아요. 유희. 그랬을 때 정말 재밌게 그렸겠다라는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필치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만의 필치가. 원래 동양화에서는, 산수화에서는 준법이라는 게 있어요. 준법. 뭐 구벽준, 피마준, 뭐 우점준, 이게 다 바위나 그 산을, 나무 이런 그리는 하나의 그 방식이거든요.
어느 한 대가가 그 준법을 완성시키면은 그게 교본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 교본을 보고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래도 비슷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민화는 그런 준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 마음대로라는 말이요. 아무렇게나가 아니에요. 이 마음에 의존해서 그리는 거라고요. 마음이라는 기준이 있는 거라고요. 그 마음은 본래 면목인 거예요. 이 마음이 자기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개성인 거라고요. 이것이 마음대로 할 때 이 개성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법대로 다른 사람이 법을 따라가면은 개성이 안 나오겠죠. 민화가 이렇게 자유롭고 개성적인 거는 자기 마음대로 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법을 잊어야 되거든요.